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예,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올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댓글에 인사를 올리면서 저는 이렇게 날짜보다도 항상 요일로 좀 계산을 하는데 올해 마지막 금요일이라 꼭 올해 마지막 방송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미줄 최정아님이 그러면은 다음 주는 휴가 가시나요?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그냥 그런 느낌이다 이거죠. 예. 다음 주도 하고요. 1월 1일도 하고 계속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힘의 온천인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네. 오늘이 금요일이지만 또 월요일 같은 기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지요.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금요일 방송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마지막이라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 또 진짜 마지막이냐 막 이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김종욱의 탄탄TV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오늘 파란 넥타이 차셨는데 네.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괜찮습니까? 네. 원래 이제 그 우리 크로마키 배경이 파란색이라서 파란색은 이렇게 투과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이 겹치어서 막 이렇게 이제 파란 옷을 입으면 막 그 뒤에 배경하고 똑같이 되는데 오늘 뭐 괜찮은데요? 근데 제가 멍청해서 이걸 지금까지 몰랐다가 네. 오늘 앵커님 말씀 듣고 파란색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야, 저런 놈은 참 문제가 많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쪽으로 이렇게 무늬가 딱 어울려져 가지고 원하지 않는 멋있는 무늬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해칭하기 위해서 제가 얼굴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파란색으로. 박영식 앵커님 예,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어제 이슈 1번지 잘 봤는데 예. 그 정책위 부의장 젊은 분인데 예. 아주 그 깊이가 있더라고요. 깊이 있고 스마트하고 인스타그램이 이 정도로 영향력이 10대, 20대에 극우적인 분위기가 끼치는지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들도 한 번씩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보니까 아직 제대로 막 그 판단을 잘 하지 못할 수 있는 젊은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막 주입을 시켜버리면 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영상 컨텐츠여가지고 말을 끝까지 듣게 하고 페이스북은 이제 활짝 컨텐츠이기 때문에 글을 다 읽게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그냥 카드 뉴스처럼 페이지 몇 개로 그냥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을 주입시켜버리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 위주로 인스타그램을 보고 뭐 자유대학이라든지 애국대학이라든지 이런 극우 단체를 팔로잉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가족에 혹시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 토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남 전 의원 오고 계신데 오늘은 좀 일찍 오시려나? 예. 요즘 갈수록 좀 늦어지는 것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에 25가 4개 들어가는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라고 그랬잖아요. 모르세요? 2025. 25 그래 쿼드러플 25라고 하시고요. 2025년 12월 25일 12시 25분 25초. 그러면 25가 4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기사를 봤는데 내가 어제 가만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생애에 또 뭔가를 의미 있는 날짜가 언제 있을까 하는데 내가 딱 머릿속에 떠오른 거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떠올린 거. 2033년 3월 3일.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이 뭐 그럼 100년 다 살아가지고 35년에 뭐 그러는데 그거는 자신이 없고 2033년은 가능하잖아요. 2033. 그때 3월 3일에 3자가 9개나 들어가더라고. 그렇습니까? 봐요. 2033년 3월 3일 3시 33분 33초. 너무 쓸데없는 거 이야기했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밌잖아요. 재밌으세요? 그러네요. 재밌으시구나. 이것이 무엇이 어쨌다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니 어제 크리스마스 지나가지고 크리스마스 얘기를 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내가 새로 찾아낸 거라 이 말이에요. 뭐 제가 그래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네. 방어와 소주를 네. 저기 있는 대방어회와 소주를 시켜서 메리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야. 펼쳤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방어로 파티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엄청 많은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오늘도 방어입니까? 방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야, 크리스마스 전날도 방어 먹었는데 방어데이네요. 방방방 방이 3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반응 안 해주세요? 내가 아까 3, 9, 3자 9개나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어쨌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렇죠 뭐. 본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오늘 작사를 내주는구나 그냥. 본번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했는데 야 이게 3이 나 일부러 세봤다니까요. 9개나 되네 그래서 나는 진짜 유레카 와막 이랬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안 봤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김병기 원내대표 제가 이틀간 참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게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뭐 그렇게 뭐 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더 키워요. 뭐 그걸 또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박영시 앵커님 예. 그 대응하면서 이야기한 게 그거를 듣고 우리들이 야 그러면 정말 저자들 나쁜 놈들이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 억울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김병기 대표가 대응을 잘한 거지만 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글쎄요, 그 해명의 방식이라는 게 아주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나왔던 그 여의도 맞돌이라는 단체방이 공개되고 나서 그 논란이 더 가중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유권자분들이나 민주당을 걱정하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좀 진솔 어린 해명과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 카톡방은 이 보좌진들이 나에게 이제 사적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연유로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 그럼 그간에 이제 제기됐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뭔가 친절한 설명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의 본질이 지금 비틀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 생각을 좀 잘못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크리스마스 전에 보도가 됐었던 겁니다마는 의원들에겐 따로 대화방에서 사과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이제 또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어떤 사과의 의미로 다가오기보다는 사과를 할 대상을 잘못 찾은 거 아니냐. 특히 의원들한테는 송구하다?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나 언론 쪽에서 이제 접근하기로는 이게 일단락 지어질 만큼 해명이 매끄럽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저도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 논란이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의혹건들을 언론사들이 들고 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서요. 이거는 어제 크리스마스 때 본인 나름대로 대처한다고 대처하신 것 같은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어제 대응한 게 이거 그 전에 뭐 여의도 맞돌인가 아주 못된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너희들하고 다시는 인연 맺지 말자라고 해서 잘랐다고 그렇게 밝혔던데 그러면 김유정 의원님 네. 보좌진이 국회의원들 몇 명이나 돼요? 지금 9명이죠. 그리고 이제 인턴 2명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6명을 한꺼번에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6명 직권 면직했다라고 본인이 한꺼번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소위 그 단체 대화방에 들어있던 6명이 대화방에 있었는데 다 직권 면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나요? 좀 드문 경우긴 하죠. 그러니까 통상 이렇습니다. 국감 때 이를테면 조금 자신 없는 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언론에 별로 노출이 잘 안 됐던 의원들이 거의 계약 형태로 막 보좌관을 채용하기도 해요. 이번 국감을 통해서 내가 일면에 몇 번 나오고 보도가 몇 번 되고 이거 약속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해고다.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의원들도 있고 심지어. 그리고 이제 국감 직후에 또 이렇게 많이 그 보좌진 교체가 되고 이러긴 합니다만 6명이 한꺼번에 직권 면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저는 매우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나 물론 봤을 때 이 정도면 같이 일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직권 면직을 시켰다는 건데 한꺼번에 6명이나 잘랐다. 이거 참 대단한 거고 일단 그렇게 그만두더라도 그 전에 같이 일했던 정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더군요. 나는 그 기본적인 철칙이 위계질서로 만나지 않고 가족처럼 같이 한다. 그런 식으로 그 보좌진들을 대했다면 물론 뭐 잘려서 기분 좋을 사람 없겠지만 또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문제는 본질이 지금 그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국 원장님?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보좌진마저도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보좌진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명 정도를 동시에 자를 정도라면 거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유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납득할 만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인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집권여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이 지금 종식되지 않았고 내란을 지금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의 도덕성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대한 거고 그래서 앵커님께서 맨 처음 인트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덕성, 내란 진압 과정에서 집권여당의 도덕성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강조하신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흠집이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흠집이 나게 되면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좀 다른 의원들과 다르게 좀 뭐랄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언론이 문제야. 이런 태도들을 많이 보여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솔한 사과를 할 줄 알았더니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묘한 원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근데 자기 보좌진을 이렇게 예를 들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조만간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다시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진솔하고 진중하게 국민들께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치를 당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맞돌이라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보좌진들이 공유를 했다고 하지요. 그 여의도 맞돌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뭐 저도 이제 보도에 나온 자료를 멀쩡 봤는데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실 국민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보좌진들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내용의 본질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성 구의원에게 뭔가 좀 성추행성 발언이 뭐 들어간다라든지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의원 그 본인 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라든지 이게 그 부자진들은 업무 공유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영감님 비난 용도의 카톡방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내란 희화화에 대한 대목도 등장한다고 해서 그런 대목들도 제가 들여다 보니까 보좌진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좀 다퉈봐야 되는 부분은 이 보좌진 측에서 통신정보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정황도 각자의 주장이 다릅니다. 가령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는 이걸 이제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직 보좌진과 이거를 주로 이제 보도하고 있는 뉴스타파라는 언론 쪽에서는 직원 휴대폰을 이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 무단으로 촬영해서 이걸 유출시킨 거다라고 해서 그걸 의심을 하고 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유출된 방식도 지금 논쟁거리고 다만 그 안에 내용이 이미 드러났으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자면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대로 비판을 해야 되고 김병기 의원의 뭐 의혹 제기 보도는 따로 우리가 또 대놓고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판국입니까? 정말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당의 원내대표면은 이 싸움을 국회에서 총지휘하는 장수인데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적군을 제압할 수 있을까 하는 사안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 논란이 나오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참 잘못됐지요.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응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일단 그 정치권의 불문율이죠. 예. 본인보다 체급이 낮은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라. 뭐 보좌진이라고 무조건 체급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 사태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만 실명이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보통 시민들은. 그런 의미에서 확전은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한쪽에서 그 제보를 이어간다고 이제 그 전 보좌 직원들의 단톡방 내용을 또 김병기 의원 측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점점 확전이 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방향 설정을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에 제기됐던 뭐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썩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상당히 사안을 좀 중하게 보고 있다. 금명간 본인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면은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확약할 수는 없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냐. 거취 포면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글쎄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이렇게 며칠 동안 끌어온 것도 굉장히 당에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좌진들은 어느 방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업무용으로 다 단톡방이 있을 겁니다. 텔레그램 방이건 뭐 카톡방이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 빼고 나머지 그 보좌진들 방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뭐 이러저런 뭐 의원이나 뭐 그 사모에 대한 비판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이제 부적절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 있었다라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이에요. 구의원에 대한 뭐 도찰, 뭐 성희롱성 이런 거랄지 내란에 대해서 국회의원 뭐 더 다 잡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너무나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지탄받아 마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들하고 섞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섞어찌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좌진들의 잘못된 어떤 행동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고요. 그러나 원내대표가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앞으로 더 몇 가지 터져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에 하나씩 막 터져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보람의 병원 진료 특혜 정황이 막 나오고 있는데 박영식 앵커님 네. 이것만 있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뭐 소식들에 의하면 언론사 쪽에서는 지금 사실 살라미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측의 반응을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메인 뉴스 시간에 준비를 해뒀다가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언론사가 살라미 보도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보좌진들이 살라미 전술로 공격을 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내용 공유는 얼추 다 돼 있다고 보고요. 아직 안 나온 내용까지 예. 언론사들이 갖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런 내용들을 익히 들었습니다. 여러 취재진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특단의 대처가 김병기 의원 스스로 필요하고 당에서도 오늘 나온 그 입장 아까 설명 주셨는데 그 정도의 문제 인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직권 면직된 변호사 그 보좌진 중에 2명인가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지금 막 이렇게 그 맞대응하는 그 수준이 법망 그 안에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걸 이런 식으로 확전시켜 놓고 그러니까 지금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음에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당연히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기자들은 질문하는 게 직업인데 이 문제를 안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근데 물어봤는데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뭐 같은 민주당입니다만은 마음이 좀 안 됐습니다만 적반하장격으로 원내대표가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의도 맞돌인가 이 단톡방에 단체 대화방에 이제 이게 나온 건데 글쎄요 이 안에서 그 주고받았던 이것 때문에 직권 면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보복 차원에서 복수심을 가지고 나를 지금 왜곡하고 음해하는 거다라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인데 불거지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사안을 놓고 보면 그게 그렇게 단순히 없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다 뭐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상. 저는 이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가령 뭐 대화방에서도 뭐 저희 여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을 걱정하시는 분들 뭐 또 이제 권리당원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도부의 뭐 사퇴 문제까지 원내 지도부의 사퇴 문제까지 거론하시면서 좀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오히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대안이 있어야 하고 퇴진을 할 거라면은 질서 있게끔 이제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김병기 의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완곡한 표현을 드렸을 때도 전 비판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사퇴가 필요한 사퇴에 준하는 위기 상황을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가 만들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뭐 보라매 병원 관련된 보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루하루 의혹 보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결국 당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고 지금 뭐 통일교 특검을 비롯해서 연말 연초에 원내에서 다룰 사안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보기에도 원내대표의 영이 서겠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당장 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찌 보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평론할 수 없는 건데 이건 과거로도 소급이 돼요. 그러니까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문진석 원내수석 대표와 김남국 비서관 간의 문제였었는데 청와대에서는 김남국 비서관이 실제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인사청탁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그런데도 본인이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끊으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데 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함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찰 같은 경우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나 입법이나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계속 안아야 될 사법 리스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앞병아리에 앞으로 뭔가가 더 나온다면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제대로 된 예를 들면 대국민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과할 정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정치적 리스크죠. 네. 지금 국회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라고 한다면은 원내 사령탑의 가장 선봉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저는 일단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뭐 적절하지 못했다. 빨리 반성하고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짜증내고 뭐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냐 뭐 이렇게 지금 대응한 것도 잘못이지만 6명이나 한꺼번에 잘랐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킥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두게 한 사람 가운데 2명은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이자들이 뭔가가 공격이 딱 들어왔을 때 국정원 출신이고 여당 원내대표고 중진 의원이고 그러면 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가
분석을 하고 그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야 우리를 한꺼번에 잘라? 좋아. 너 그런 식으로 한번 하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변호사까지 있으면 야 이거 우리가 공격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논의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지? 언론도 흘리고 직접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면 우리 이렇게 대응하자. 이렇게도 했을 것 같은데 김영남 의원님 상식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겠어요? 보통 그렇게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상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나오는 것 보면 그런 대응을 그때는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강공 모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양쪽 다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그 공격 모드로 나가다 보니까 파열음이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근데 그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좌진 출신들이 뭐 2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다니까 변호사 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름 알려져 있는 사람이 제일 피해를 크게 일단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확전은 자제하는 게 한쪽이라도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현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보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걸 불을 빨리 끄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현 정부 초반 내각 구성할 때 김선우 여가부 장관 그만둔 것도 결국은 보좌진들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하고 이게 패턴이 비슷합니다, 지금. 굉장히 비슷하고요. 보좌진들과의 이런 갑질 문제, 이런 논란이었는데, 아니, 그거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군다나 의원들의 반장격 아닙니까? 원내대표면.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불거진 문제들이 전부 다 이해충돌 가능성들이 매우 높고 실제로 그래 보입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밝혔네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다만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다. 이건 본인이 결단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대표가 원내대표한테 물러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더구나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커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론층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자금 문제로 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7% 정도 더 높이 특검 수용을 얘기했었고 진보층 같은 경우도 6%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층이든 아니 진보 지지층이든 내란 상황에서 소위 내란을 진압하는 세력들의 도덕성들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힘만이 내란을 진압할 수 있게 하는 여론들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아니면 지지층들이 수용하고 납득 가능할 만한 대안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태는 더 어려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대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원내대표직을 그만둬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지금 해온 과정을 보게 되면 스스로 좀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든 측면들도 본인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며칠 후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과할 정도로 본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라고 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보통 한 2, 3일 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2025년이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라는 그 공감대는 그 어떤 형태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여당 내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연말 전에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민주당 분들에게, 민주당 의원분들과 지도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을 우려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 당내 사안이고 입법부에서, 그러니까 즉 여당의 원내대표에 의한 논란이기 때문에 여당에게 부담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상을 돌려보면 유권자들이나 중도 무당층에서 혹여 이런 생각들 때문에 민주당한테 정권 맡겨놨더니 이거 안 되겠네 싶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빠지는 측면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간 거는 참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신 건 없는데 다른 외부 변수로 의해서 빠졌던 경우는 어떤 것 때문일까? 여당에서 뭔가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나거나 여당 내부의 문제가 불거져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좀 폐를 끼쳤던 부분은 없었는가? 이런 대목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정권을 어떻게 찾았는가? 민주당 권리당원 분들이나 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은 이게 지난 겨울에 어떻게 정권 교체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절박감이 민주당 의원분들한테 많이 떨어진 건 아닌가, 느슨해진 건 아닌가, 다시 신발끈을 좀 동여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빨리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런 문제로 계속 질질 끌면 내란 청산에 큰 걸림돌이 되지요. 정말 구구절절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보통 막중한 자리입니까? 정말 국민들이 보면서 실망하는 것은 너희들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못하죠. 개혁 못하죠. 개혁이 뭐냐. 피부를 뜯어내는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 설명까지 했죠. 그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먼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부터는 김병기 원내대표 건 안 다루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방금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오늘 이제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관련해서 결심 공판 있는 날인데 언제쯤 구형이 나올까 했는데 바로 떴네요. 징역 10년 구형했네요. 김영남 의원님, 오늘 네. 이제 결심 공판이니까 구형을 하는 건데 체포 방해뿐만 아니라 지금 기소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직권남용죄도 있었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있고 몇 가지 이제 죄명이 더 붙어 있습니다. 예. 네. 이걸 다 합쳐가지고 10년을 구형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백대현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된 건, 그러니까 내란 제외하고 일반 이적죄 제외하고 요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특검의 구형이 징역 10년이 나온 거죠. 체포 방해 같은 경우에 최고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인데요. 예. 원래 공무집행 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근데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거기에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6개월 이하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죄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죄들이 더 붙어 있으니까 그 경우에 단순 합산을 하지는 않거든요. 법정형에. 그러니까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 6개월에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3년 9개월을 더 하는 게 법정형의 상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1년 3개월쯤 되나요? 7년 6개월에 3년 9개월을 더하면? 지금 10년 구형 형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보기엔
그 특검의 구형은 징역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징역 10년이 구형된 거죠. 네. 상당히 적중하셨는데 그러면 선고도 한번 예상해 보시죠. 선고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뭐 통상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 미만으로 선고되면은 원칙적으로는 항소 대상입니다. 양형 부당 항소 대상이 예. 되는 건데 저는 뭐 징역 한 5년에서 7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징역 5년에서 7년. 네. 만주 변호사 김유정 의원님의 예상은 얼마나? 저는 한 징역 8년 예상하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내란 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사형 아닌 무기징역은 따놓은 거고요. 중요한 건 1월 18일 날 걸어 나오는 꼴은 안 볼 수 있겠구나. 예. 그 점에서 안심합니다. 예. 이건 선고가 언제죠? 이게 이거 1월 16일 날 나오는 네네네. 거 아닙니까? 1월 16일입니다. 10년이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체포 방해는 우리 국민들이 다 본 것 아닙니까? 그 뒤로도 막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그때 당시 경호처에 있던 이강 전 경호 5부장이 이런 증언도 했어요.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고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이제 그 친위 쿠데타 세력의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경호 5부장이나 뭐 저런 사람 저 사람만 있었겠느냐마는 저때 당시의 상황에서 내란범을 지키고자 저렇게까지 결성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측면만 보더라도 저는 앞에서 이제 우리 만주 변호사이신 김유정 의원께서 8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런 핵심 진술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저 진술 증거잖아요. 증거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이 백대현 부장판사 35부죠. 이쪽에서 보였던 태도를 보면 죄질이 상당히 더럽거든요. 그리고 죄질이 더러운 이유는 이런 핵심 증거들이 유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윤석열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조차 없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선고의 기일을 늦추려고 했고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했던 것이 윤석열의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10년 구형을 했는데 백대현 판사가 저는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해주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가중처벌해서 12년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요. 이른바 이제 속칭 올려치기죠. 예.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예. 선고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는 한 징역 11년 3개월까지는 가능해요. 12년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저는 뭐 덧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특검이 김건희 그 구형할 때 얘기한 논거가 피고인 지위의 중요성.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대통령이잖아요. 사건의 상징성.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내란 사건이잖아요. 저는 근데 검찰이 말씀하신 10년을 구형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피고인의 지위의 중요함, 사건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특검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해서 되치기를 하면 국민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그 법원이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되치기를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아. 올려치기. 네, 올려치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검찰보다 더 높이 올려치기, 네. 되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재판이 중요한 건 뭐 지금 일반 이적죄로 구속이 연장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1월 16일 날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8일 날 끝나는 건데 이때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유죄가 돼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내란 우두머리는 밖에 안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그야말로 그 이후에 체포영장을 방해한 거잖아요. 근데 본 사건은 더 큰 게 2월 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국민들한테 이때부터 법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란이 진압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찰의 10년이 좀 작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구형이 오늘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 이적죄로 구속심문 받은 거 예. 10월 23일 아직 그 결론 안 나왔거든요. 30일 날 의견서 30일까지 내라고 했으니까 예. 의견서 그러니까 보고 그러면 뭐 결정하겠죠. 이거나 저거나 걸어 나오긴 힘들다. 아무튼 이런 자가 예. 다시 나온다는 막아야죠.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군대 안 갔다 온 티가 너무 나요. 윤석열이 왜냐하면 그 경호처 직원의 증언이 여기 미사일도
있다 뭐 그러면서 여차 한번 쏜다는 취지로 뭐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관저 주변에 있는 미사일은 지대 공 미사일이 있는 대공이죠. 거예요. 대공 방어 예. 체계로 있는 거지. 근데 아니 그때 공수처나 이런 데서 뭐 비행기에서 체포하러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국민은 하늘이니까. 아, 국민을 향해서 쏘겠다고? 어? 그러니까 지대지 미사일하고 지대공 미사일을 구별 못하는 것 같아요. 걔가 뭘 보니까. 알겠습니까? 걔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계속 그 생각만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갖다가 안 해봐서 그런데 이 대통령을 하면은 이 군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 주임 원사가 통닭 사주고 싶어 하는데 이 민주당 놈들이 말이에요. 횡포를 저질러서 내가 그래서 계엄한 겁니다. 이런 식의 주장하는 놈이잖아요. 아, 고무 호수도 부족해. 얼려야 됩니다. 거의 그거. 통당내란이네, 통당내란. 참, 보면, 또 더 웃겼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총기를 노출해도 괜찮다. 아니, 총기를 노출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유치해도 진짜 유치한 인간이다. 그 경호처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야, 좀 총기를 좀 노출해봐라. 총기 노출하면 쟤들이 그 총기 보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가 국정을 운영했다고 그러니까 좀 아찔아찔해요, 진짜. 3년. 아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일련의 진술을 떠나서도 우리가 실제로 봤잖아요. 그 총기를 노출하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체포된 직후에는 김건희가 경호처 가서 청원 뒀다 뭐하냐 라는 말까지 했다는 얘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그냥 혼자 아직도 헛된 망상에 빠져서 쓸데없는 얘기를 진술을 하는데 백대현 그 부장판사가 일거에 그냥 그건 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짓을 한 것 정말 부족한 윤석열을 증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요즘에 이제 나와서 해명하고 논리를 내세워서 방어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도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것밖에 국리가 안 나오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저기에서 뭐가 나오겠나. 그러니까 뭘 좀 평소에 책을 읽든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든지 돌아보든지 이런 훈련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논리가 나올 텐데 요즘 나오는 게 통닭이라든지 겨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술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죠. 왜 저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술 얘기할 때. 아니 왜요? 먹는 것도 들어있어요. 술 외에.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는 아주 진짜 그 사이다 같은 판사가 그 제가 모르겠는데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갔을 때 그 증언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증언을 거부하기 선서막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딱 내보내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쾌감이 진짜 와 확 올라와가지고요. 도파민 막 근데 주기현은 저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주기현만 저렇게 했었으면 주기현 완전히 잡아 영웅됐을 텐데. 소요사님께서요. 내란으로 사형 나올 건데 10년 의미 있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렇죠.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다른 그 형기의 정함이 있는 징역형이 다 흡수돼요. 예.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거는 뭐 징역 10년이 나오든 뭐 15년이 나오든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윤석열 얼굴도 보기 싫고 이거 좀 징글징글하고 빨리 좀 정리를 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이제 직위원 1심은 2월쯤이나 나오려나요? 아니. 2월에는 법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조건 해야죠. 안 그러면 놓고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그 걱정이 돼요. 네. 아니, 2월 초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뭐라도 할 인간이어서 주기현은 아니 그게 본인이 참 걱정되는 법관 인사 거죠. 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은 했습니다만 돼야지 되는 거죠. 직위원님 말을 믿습니까? 아니 근데 보니까 1월 16일 날 윤석열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월 21일 날 한덕수 선고하거든요. 그리고 28일 날 김건희 그다음에 권성동, 윤영호의 선고가 나와요. 근데 2월 달에 직위원이 이걸 안 한다? 아니 세 가지가 대부분 다 유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판판이? 근데 이걸 안 한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법원 못 견딜걸요? 그 상황에서도 2월 달에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국민들한테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민심과 여론으로 압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은 좀 제가 볼 땐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저는 뭐 무방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위원의 본심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24일 재판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이 법안에는 휴정기에도 증인신문을 위해서 기일을 잡아야 되는데 중개법정을 못 찾겠다라고 툴툴거리면서 이게 사실상 지금 국회 탓을 한 거거든요. 이 지휘원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지휘원이 뭐 2월 전에 선고일 뭐 기일을 잡는다라든지 이런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은 자신이 재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재판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다는 저는 2월 인사이동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기대를 저는 일찌감치 좀 내려놨습니다. 어떤 뭐 재판은 재판이고 지난번 3대 특검이 이제 내일 모레 28일이면은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다 끝나는데 지금 제 2차 특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특검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법도 오늘 지금 발의를 했는데요.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은 일단 따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따로 가는 거죠. 2차 특검도 새해 들어서 첫 1호 법안이 되면 1월 중에 바로 2차 특검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빨리 구성해서 시작을 하는 게 맞겠죠. 그 수사의 연속선상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내일 모레면 마지막 3특검 중에 하나인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게 맞겠죠. 통일교 특검 잠깐 좀 이야기해보고 2차 특검 갈까요? 지금 돼가는 모양새가 맨 처음에 통일교 특검, 야 지금 내란 특검이 급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민주당이 그랬다가 마치 민주당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국힘당하고 개혁신당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 하자 이러니까 당황했죠. 당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원래 그쪽에서 뭘 하고 싶었겠습니까? 공격용이지. 근데 이제 받겠다고 하니까 막 꼬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저쪽이 오히려 도망가고 이제는 오히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일교 특검 하자고 법안 만들 상황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야당 쪽은 민주당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주장했던 거는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하자라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법원은 어쨌든 모든 사건에 특히 형사사건에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판이 선수를 뽑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주장은 접고 개혁신당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안을 내놨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개혁신당 쪽은. 이준석 의원 자체가 통일교가 적극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나 국힘 쪽에 로비를 펼칠 때 당시 당대표였기 때문에 자유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오히려 시간이 그래서 더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최근 안은 헌재하고 변협에서 추천하는 건데 저는 그냥 변협하고 법학 교수 협의회에서 복수 추천하는 안 정도면 야당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국힘당은 무슨 생각으로 막 통일교 특검 하자고 밀어붙였을까? 저는 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그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아이 뭐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수본 수사 지켜보자 이렇게 저희는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수본에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이거 바로 12월 9일 날 특검으로부터 이첩 받자마자
팀도 전담팀 구성해서 지금 3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압수수색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보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뭐 3자 추천 수사 대상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뭐 결국에는 디테일에 들어가서 안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하는 행태는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올리자 이러고 있거든요. 패스트트랙 올리면 1년 걸려요.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고 무슨 뭐 단식 포함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당황했어요, 이 사람들 진짜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단일도 없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보여지는 여러 장면들을 종합해 보건대 최근에는 뭐 어제자 보도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공동 단식을 한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종국에는 이 특검 후보 추천 문제는 뭐 통일교 수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 있어서 저는 민주당 주도의 특검이 결국 또 발족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노리는 겁니다. 민주당 주도의 특검, 통일교 특검이 발족되면 자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방선거를 연대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검으로 이재명 정부가 정당을 해체하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 독재, 이재명 독재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라고 함께 공동 대응하면서 지방선거 연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제가 볼 때 저러면 진짜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요. 특검 박영식 앵커? 아니.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특검 수사 결과 3개월이면 끝나요. 지방선거 이전에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어요. 그럼 제가 볼 때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를 하면 제가 볼 때 범죄자 집단들의 부패 연대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받기로 했으면 빨리 받아라. 수사 받으면 된다. 그걸 가지고 다른 정치적인 것들의 노림수들을 만들어내는 건 제가 볼 땐 전혀 자기들 방식대로 굴러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단식도 누가 얘기했냐면 국민의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개혁신당 대변인이 나와서 단식을 비롯해서 뭐 특단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이런 거 가지고 단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단식을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 특검과는 상관없는 목적의 단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 때문에 단식하는 거는 정말 생뚱맞아요. 아니 민주당이 안 한다고 하면 단식할 수 있겠지. 하자는데 왜 단식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 명태균 사건 공천 개입 관련해서 특검으로부터 본인이 기소당할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나왔잖아요. 조사를 받으면서 받는 느낌은 이거 내가 기소 당하겠구나 조만간. 그거를 감지를 하고 지금 집권 세력에 맞서는 야당 인사 내지는 투쟁하는 야당 국회의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단식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통일교 특검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의 엉뚱한 단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면 이재명 정부가 공경에 처하는 게 아니라 국힘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힘이 이미 정치적 생명이 끝난 전재수 민주당 의원 하나 잡으려는 단견으로 역공을 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거다. 요즘은 또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 간헐적 정상 기간. 예. 예. 근데 일단 본질은 대선과 전당대회 조직적 개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가 사실 이 통일교 특검의 주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부로 뭔가 의원들의 개별적인 금품 수수나 이런 게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래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를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이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종교가 정치랑 딱 들러붙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출산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낙태. 네. 낙태 문제를 합법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 집단, 특히 좀 약간 우적인 종교 집단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것이 지금 공화당을 매우 극우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명박이 서울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종교 집단들이 들러붙기 시작했고 그 종교 집단들이 소위 국민의힘을 우경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소위 종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도들이나 자기들의 자금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막아내는 중요한 저는 시험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통일교 특검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진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우경화되는 길을 막아내는 중요한 좀 전환적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신천지도 지금 집어넣자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도 그렇게 제안을 하던데 통일교 특검 하게 되면은 신천지 같이 집어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이건 대통령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정교 분리의 국가에서 정교 일치가 될 뻔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차제에 특정 종교를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시지 않았거든요. 이름은 저희가 통일교 특검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통일교를 뿐만 아니라 신천지 게다가 저는 더 나아가서 극우 개신교까지 한 건을 묶어서 합쳐서 수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종교 단체들이나 법인들의 뭐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런 거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 담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일교 특검이 출발할 때 저는 차제에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들었던 종교 세력들에 대한 단죄를 이번 계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진걸 소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후원을 갑자기 제가 이따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오늘 먹방 할 때 안진걸 소장이 어제 나와가지고 자기도 방어에 너무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조사받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겠다고 했는데 방금 슈퍼챗을 119를 보낸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 11만 9,119원 한 달 용돈을 보내버렸네요. 나라와 국민을 구조하시는 백운기, 김용남, 김유정, 박영식, 김종욱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백운기 TV 100만 어서 가자. 다들 도와주세요. 임세은 식당 TV, 안진걸 TV 올림. 이따가 대방어 먹방 가야 하는데 김성교가 저를 고소해서 경찰 조사받고 있네요.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김성교 의원이 고소한 모양이죠? 그런 겁니다.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보고 얘기 엄청 들었는데요. 현장도 가고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아이고. 김성교는 지금 특검 조사 대상 아닙니까? 네. 이번에 대상이죠. 기소됐잖아요. 네. 기소가 됐죠. 네. 예. 근데 그 상임위 하다가 나가가지고 전화 교체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기소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무고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을 고소한 내용이 뭔지가 일단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김성교 의원이 기소된 거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련해서 아마 기소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무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단은 아직은 결론이 안 난, 중간 결론이 안 난 사안일 수도 있고요. 근데 특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 해당 공무원한테 김성교가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진술을 확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어떤 것을 고소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본인이 나쁜 짓을 해놓고 나쁜 짓을 안 했다고 지금 나쁜 짓을 했다고 얘기하는 안진걸 소장을 갖다가 지금 고소했다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김성교 의원이 그 당시에 공흥지구 개발 건 관련해가지고 특혜 준 적 없다.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일가 그 장모인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것도 드러났잖아요. 모를 수가 없다. 왜냐면 윤석열이 여주지청장 할 때 2013년인가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밥값도 윤석열이 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알고 있었고 2013년에 만남도 있었고 빤히 보이는 건데 거짓말을 했던 것도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흥지구 건이건 양평고속도로 건이건 김성교는 딱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마는 이제 앞서 제가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동호 반복적이지만 하자면
이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 참석 중에 나가가지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사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처음이죠. 이런 죄질이 더러운 사람들은요. 죄질이 더러운 인간들은 법정 구속시켜야 됩니다. 예. 분명히 저는 단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더러운. 더러운. 근데 왜 같은 더러운도 김정욱 원장님이 하는 것보다 박영식 앵커가 하면 더 더럽게 들리죠? 이 죄질이 더러운 인간들은 아니 뭐 초반부터 저를 계속 지금 작사를 내시려고. 먹방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먹방을 지금 할까요? 아니면 하나 더 다루고 할까요? 하나 더 다루고 하시죠. 그렇죠. 할 일 하고 할 먹어야죠. 일하고, 예. 그래야 뭘 먹어도 맛있죠. 찜찜해요. 할 일하고 먹고 그렇게 끝내는 먹으면. 걸로. 예, 그게 그러면 나을 것 마지막으로 같습니다. 쿠팡 한번 다뤄봅시다. 네. 제가 웬만하면 이것도 더러운 사건이네 보니까. 아, 진짜. 여기도 이 기업도 죄질이 아주 더럽습니다. 예? 아유 그냥 아니 정말 저는 그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사람의 미소가 더러운 사람이 둘 있어요. 김범석은 이렇게 웃는 얼굴로 뭘 많이 합디다. 그 자료 화면이 그렇겠죠. 그 웃는 모습이 너무 더러워. 그냥 가증스럽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김기현인데 김기현도 막 이렇게 웃는 사진이 많이 나와요. 나 그것도 볼 때마다 그냥 토 나올 정도로 더러워. 예. 네. 그렇죠? 예, 약간 그 예전에 그 스머프 만화를 보면 네. 가가멜이라고 네, 있어요. 근데 그 가가멜 관상하고 이제 김기현 의원 관상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뭐 사람 생긴 거 가지고 저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그렇네 진짜로. 가가멜이 좀 이렇게 비겁하게 웃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좀 연결 지으면 김기현 의원도 조사 받으러 나와가지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 제 와이프가 그 가방 줄여가지고 그 전달만 했는데 저는 만난 적이 없고요. 야 박영식의 한계는 어디까지? 웃음소리도 왠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죽겠다. 크리스탈님, 안진걸 소장님 힘내세요. 하팅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예. 그 가가멜 얘기는 진작 나왔는데 처음 들었어요? 또 저한테 그러시네. 예. 그쪽. 가가멜을 근데 알긴 알아요? 아 가가멜은 잘 알죠. 내가 사진 보여줄게요. 스머프. 예. 그 검은 옷. 예. 예 그리고 머리도 김기현 의원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진짜 닮았어요. 예 그래서 가가멜 한번 사진 띄워봐 주세요. 아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면은 김기현이냐 가가멜이냐 캐러멜이냐. 근데 저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내자들끼리 그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가방을 주고 받은 거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밥만 봐주세요. 마누라가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그래? 저 손잡은 것도 아주 가관이네 딱.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 박수 한번 쳐 줍시다. 아니 근데 지금 쿠팡이 잘못을 했잖아요. 아까 사실 김병기 대표 이야기할 때도 쿠팡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쿠팡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거를 자꾸 미국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막 미국 앵커가 뭐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죽이려고 한다 막 이렇게 보도하고 그러던데 이런 게 다 미국 로비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로비가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지난주부터 일단 미국 언론을 통해서 쿠팡 문제를 개별 기업단에서 터진 그 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통상 문제로 자꾸 변질을 시켜가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의 폴리티코라는 매체부터 작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서 지난주에 예정돼 있다가 갑자기 결렬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 그게 결렬된 게 원래는 그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렬된 건데 거기에 갑자기 그 원래 기사는 딱 그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수정본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쿠팡이 들어가요. 온라인 플랫폼법 및 쿠팡 등의 문제로 협상이 그 직전에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더니 전현직 이제
미국 정치인 내지는 고위 관료 출신의 입에서 쿠팡 언급이 직접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통일교 관련해서도 뭐 미국의 유력 정치인 출신들이 통일교 문제를 마치 종교 탄압인 것처럼 언급하는 일이 있었는데 뒤에서 확인해 보니까 왜 그런 발언을 했냐? 이거 워싱턴 타임즈에서 하도 부탁을 해갖고 그랬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그 소명이었거든요. 이게 다 제가 보기엔 로비예요, 로비. 근데 점점 일을 키우고 있어요, 쿠팡이. 이걸 통상 문제로 자꾸 덮으려고 해. 그래서 미국 쪽의 압력으로 쿠팡이 별 문제 없이 지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쿠팡은. 그러니까 나쁜 자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에서 로비하고 미국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이런 도둑놈 같은 놈자들이 어디 있어요? 드런 놈들이죠.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거의 100% 수입의 원천이잖아요. 그리고 나스닥 상장까지 했잖아요. 상장하고 5년 동안 쓴 돈이 156억 이상을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관계에서 인사들이 하나씩 둘씩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협박하냐, 쿠팡 왜 공격하냐 이렇게 지금 로비가 통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보좌진들도 그렇고 뭐 변호사들 다 이 대관 업무에 엄청나게 직원들 많이 뽑아서 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노동자의 안전이나 인권 보호나 또는 이 보안 문제 지금 이 정보 유출된 거 이런 데 투입했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막고 본인들은 이익은 추구하고 지금 보니까 그 이달 초에 있었던 미국 그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국제무역 포럼에서도 거기에서 쿠팡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국회하고 정부가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어제 크리스마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다 청와대에서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분노했던 게 회의 열리기 20분 전인가 쿠팡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딱 내놓은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잠수부 동원해서 노트북 건졌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정부를 우롱하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완전 우롱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직원들 행정관 이상 절대로 쿠팡 직원 만나지 마라 금지령 내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국회에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연락할 수 있으니까 금지령 딱 내렸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감 한 달 전에 쿠팡 대표 만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놈들이요, 그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여차하면 대만으로 옮길 작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 보도를 보면 대만 쪽에 뭐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쿠팡의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했던 방식을 동일하게 지금 옮겨가고 있고요. 동일하게 옮겼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쿠팡 노동자들의 문제가 대만에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쿠팡이 여차해서 대한민국에서 밥을 못 벌어먹고 살 것 같으면 이걸 그대로 대만으로 옮겨가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아요. 지금 김범석이 대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생이 뭐 대만에서 그걸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꾸리고 그 있다며요. 김범석이는 범킴이고 동생은 용킴, 유킴. 유킴, 예. 김유석. 예. 그 지금 그쪽 대만 총괄인데 거기도 똑같이 뭐 이렇게 그 노동자들 그 심하게 다루고 이런 문제 지금 치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김범석이 지금 대만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던데. 최근에 그 쿠팡에서 대만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한국 거를 옮겨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소위 이커머스에서 쿠팡이 1등 기업인데 대만에서는 그 마켓쉐어가 얼마 안 돼요. 대만만을 노리고 간 건 아닐 거예요. 대만이 이제 동남아 쪽에 전초기지로 가는 거니까 그쪽에다가 물류기지 거점 베이스를 확보해 놓고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아니 거 그렇더라도 대만에서도 지금 순위가 많이 처져요. 쿠팡은. 그러니까 쿠팡 전체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이게 보면 김범석 의장이 이 책을 안 읽었어요.
그 한국 제목은 정치가 던지는 위험이고 원래 제목은 폴리티컬 리스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미국 국무부 장관 했던 콘돌리사 라이스 라이스가 교수가 쓴 책인데 네. 거기 보면 기업들이 어떤 위기 상황을 대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사례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IT에서 옛날에 큰 지진이 나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죽고 뭐 건물도 다 무너지고 그랬어요. 근데 IT 섬에 크루즈선이 정박을 했는데 그게 보도가 난 거예요. 여기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크루즈 관광객들이 IT에 와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 그래서 그 크루즈 선사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IT에 정박하는 크루즈에 구호 물품을 잔뜩 싣고 갑니다. 그래서 IT 국민들이 보기엔 그 크루즈 선박이 관광객을 실은 배가 아니고 구호품을 잔뜩 싣고 오는 정말 구원의 청사 같은 이미지를 갖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극복을 하거든요. 김범석 의장은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정보 유출 사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쿠팡 쪽에서 한미 간의 통상 문제로 비화시켰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어제 있었던 회의에 경제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외교하고 그 정보부처까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국정원까지 들어갔다고. 네, 그 더 문제를 키우고 있어. 보면 대단히 어리석어요. 보면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치가 던지는 위험이라는 책의 원저자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번역자는 김용남입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책 광고 좀 하느냐고. 그래요. 언제 펴내신 책이에요? 좀 오래됐어요. 2019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오, 사서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목이 뭐라고요? 정치가 던지는 위험. 정치가 던지는 위험. 근데 그리고 이게 정치 관련 서적이 아니고 사실은 인문. 경영 관련.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식 대관 전략을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그 윤석열 의원처럼 1년만 지나면 다 까먹어. 여기만 살짝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거 아니면 못 쓸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유율이 매우 높다는 거. 근데 그 이후에 행태를 보면 또 야 미국한테 좀 로비를 해가지고 미국이 한국의 압력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정부가 좀 쫄아가지고 아니면 우리 국회가 쫄아가지고 살짝은 타협하지 않겠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구태식 대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돈은 많이 썼으나 제가 볼 때 실패한 지금 대관 업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을 잘못 만난 것 같긴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잘못 만났다. 잘못 만난 거고. 이거 이제 너네 여기서 장사하기 어려울 거야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를 전혀 못 해낸 저는 거죠. 김범석이 이자의 그 기본적인 가치관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무슨 일들이 나왔을 때 했던 말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정말 나쁜 잡지다. 거의 사이코패스 같은. 거의 사이코패스예요. 뭐 말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 거의 안 한 것처럼 하게 해라. 열심히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다. 성과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 기구나 도구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영어를 이렇게 이제 뭐 번역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완전히 하는 짓이 인간에 대한 존엄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도구로 생각하고 돈벌이로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건 팩트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쿠팡 노동자들이 이른바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단순히 시간급으로 받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배송한 물량과 연동돼서 그러니까 오버워크하는 거죠. 예,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배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저거는
본인이 일부러 저렇게 표현을 했나?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팩트가 다른데요. 저런 보스, 아니 저런 모습만 보더라도 일단은 혐의가 중대하고 인간성도 더러울 것 같고요. 저는 이 쿠팡이 한국 정부를 그간 굉장히 만만히 콩떡으로 봤던 것 같아요. 예. 그간 대관으로 벌어먹고 살면서 대한민국 정치권 구워 삶아먹기에 참 간편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대가 이재명 정부라는 거를 일단 간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부만 그렇게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입법부도 우습게 본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쿠팡에 대한 대응을 가볍게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건 여야의 의견이 나름 합치된 사안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국민의 의견이 합치된 건데 대통령이 쿠팡을 세무조사하고 뭐 민관합동조사하고 심지어 특검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안 칠 국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이재명이 달려들기에 즉 바로잡기에 불의를 시정하기에 나쁜 주제가 아니죠. 지지율을 올리기에도 어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대통령실 차원에서 할 거라고 보고요. 위기에 강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잘 맞으면서 커왔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올려치면서 성과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어제 그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에서 그 징벌적 체제, 그 다음에 인허가권 박탈, 그다음 세무조사 이런 얘기들이 논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중요한 좀 전환적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목숨까지 잃을 정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본주의는 진짜 잔혹한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회는 그런 잔혹한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살만한 가치가 없는 세상이다. 전 그래서 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서 대한민국에서 쿠팡 같은 사례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적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형님 TV님이요. 배송 시스템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성공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는데 그런가요? 경영 전문가 우리 김영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쿠팡은 철저하게 미국 아마존을 따라한 겁니다. 물류 시스템, 배송 시스템도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사실은 아마존이 저렇게 미국의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사실상 창안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쿠팡의 계열사 중에도 그대로 그 이름을 갖다 쓴 계열사가 있는데 풀필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풀필먼트가 아마존이 최초로 시작한 건데 단순히 상품의 보관 장소로만 여겨지던 창고를 완전히 배송부터 포장 그리고 AS까지 다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창고의 개념을 바꾼 게 아마존 풀필먼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베껴서 갖고 온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쓴 건데 그게 먹힌 거죠. 근데 그 아마존이 창시한 물류 시스템은 그건 뭐 지금까지는 그 가장 좋은 효율적이고 좋은 시스템 같아요. 근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법이면 법,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경영이면 경영, 먹는 거면 먹는 거, 뭐 모르는 게 없어, 그렇죠? 그렇죠. 거의 이제 제너럴리스트이신 거죠.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고 네. 제너럴리스트이기도 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재주 많은 사람이 밥 굽는다 이런 속담을 제일 싫어해요. 아직도 전화가 안 오세요? 예, 오늘 쿠팡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출연이시잖아요. 올 2025년 네 분은 네 이제 마치기 전에 내년에 만납니까? 그렇죠. 우리 내년에 보는데 제가 어제 나오신 분들께는 세 분 패널이 만약에 산타크로스라면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시고 싶은지 한 말씀 부탁드렸거든요. 맛있게 오늘 드셨으니까 새해에 우리 정어리언 애청자님들한테
어떤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덕담 한마디씩 부탁드려볼까요? 달인 김영남 의원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제가 뭐 크게 해드릴 건 없습니다만 지금 그 수출은 잘 되는데 민생 경제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전체적인 부를 증진시킨다는 입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에서 하여튼 5천 아니라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주장도 하고 또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뭐 한 표는 없습니다만 특히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권유하고 독려하고 이런 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정어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갑자기 저 이런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뭐 선물 드릴 만한 사람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이제 공자 선생님이 이제 제자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백성을 먹고 살게 해야지. 그럼 백성이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부자가 되게 해야지. 가르쳐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AI 시대에는 소위 K 성장이라고 얘기해서 양극화 성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서 좀 내년부터는 성장은 성장대로 하되 그 성장에서 잊혀져 가는 분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입법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서 K 성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가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니지 그게. 아니 뭐 어떤 2026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뭐 그런 K 성장 시대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다 감사한데 너무 진지하네. 진지 모드네요. 네.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진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 일단은 내년에는 좀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우리 작년에 얼마나 이렇게 거리에서 그 추운 날들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 내란 재판 1심도 안 나온 그런 어정쩡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그 여망보다 너무 더디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화롭고 기쁜 연말을 맞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그 내란의 완전한 종식 빨리 상반기에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대통령이 그 대선 기간에도 또 취임에서도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뇌리에 박혀 있는데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이 내란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반기 동안에 빨리 재판 결론도 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거는 조금 벗어나서 편안하게 그 일상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소망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네. 2026년에는 정어리 TV가 상반기 이전에 100만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댓글이 올라왔길래. 예 박영식 앵커님. 저는 뭐 세 분 다 말씀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동일한 말씀입니다만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정어리원 분들이 2026년에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 굉장히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차도였거든요. 근데 보행 신호가 딱 걸려 있는데 그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엄청나게 자기 최고보다 높게 쌓아 올리신 분이 언덕길을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정차돼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 두 분이 내리셔가지고 그 리어카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걸 보고 되게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한테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꼭 우리의 삶에 대한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도 지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당연하지 못한 것들을
결핍을 느끼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함께하면 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우리 정어리원 분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또 보내주시고 생각 한번 해주시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 마음에 담아두시면 2026년도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랑지랑님이요. 코식님이 너무 맛있게 드셔서 주문했네요. 아, 영식님을 코식님이라고도 부르나요? 네, 저 별명 요즘에 코시기가 돼가지고 왜? 코밖에 안 보인다고. 이우리님도 제가 잘 참다가 님들의 먹방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주문했어요. 그러셨고요. 추억의 메텔님, 우리 안진걸 소장님 조사 잘 받고 오세요. 나쁜 놈의 시키 김성교 그러셨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도 오늘 정말 먹고 싶어 했는데 아쉽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드시도록 하시죠. 네, 오늘 또 먹방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새해 다시 뵙도록 하지요.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정국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